성인이 되어서도 부모의 도움을 받는 어른이 참 많습니다.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의사결정까지도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청년이 많죠. 대학생 자녀를 대신해서 교수님에게 전화를 걸어 자녀 대신 학점을 항의하는 부모도 많고요. 군대에 보내놓은 아들의 일과를 두고 부대 상관에게 항의하는 부모도 있다고 하죠. 어쩌면 사회적 어른이 됐다는 기준이 과거보다 더 높아진 건지, 우리가 아이 같은 어른을 자꾸 만들고 있는 건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건 사회적 호흡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태아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스스로 호흡을 하지 않아도 되죠. 엄마가 탯줄을 통해서 모든 영양분을 공급해 주니까요. 하지만 태어난 순간부터는 스스로 호흡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으니까요. 생물학적인 호흡을 시작하고 20년, 30년이 지난 청년들, 이 사회적인 탯줄을 언제까지 쥐고 있어야 할까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오늘은 11월 17일 금요일, 더 많이 추워진 이제 겨울로 접어드는 시기입니다. 아이고, 7585님 캥거루족이라고 보내주셨는데 경제상식 퀴즈인 줄 알고 오프닝 듣고 바로 보내주신 것 같은데 퀴즈는 잠시 후에 나갑니다. 오늘 금요일이죠. 원탁의 기자들이 찾아가는 날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1년 만에 열렸는데 다양한 분야에서 이야기가 오갔다고 하는데 뭔가 접점을 찾은 건지 뭔가 찾지 못한 건지 애매모호하기도 합니다. 하나의 분야씩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 사이에 e스포츠, 요즘에는 이제 게임이라고 안 하고 e스포츠라고 하는데 e스포츠 인기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 경제적 파급 효과까지도 잠시 후에 살펴보겠고요. 경제상식 퀴즈 지금 내드릴게요. 요즘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 좋을 만한 두 글자인데요. 우리 주변에 온기를 필요로 하는 이웃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그렇죠. 그런데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요. 올해 1인당 평균 이것을 한 금액이 58만 9천 원이라고 합니다. 2년 전보다 2% 넘게 줄어든 건데요. 특히 소득이 높을수록 이것을 하는데 더 인색해졌다는 결과가 나와서 좀 씁쓸하기도 합니다. 후원하고 좀 비슷하기도 한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제공하는 것. 대가를 바라지 않고 돈이나 옷이나 공산품이나 장난감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이게 공교롭게도 영어랑 좀 비슷합니다. give and take. 너무 많이 드렸나? 네, 너무 많이 드렸습니다. give and take. 근데 좀 모음은 좀 다릅니다. 모음이 달라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고요. 추첨을 통해서 계속해서 선물 드립니다. 오늘 원탁의 기자들 KBS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지금 김치영 기자님이 항의하셨습니다. 어떻게 영어랑 똑같냐고. 그렇죠. 영어 기브는 뭘 받기 위해서 주는 기브 앤 테이크는 주고 받는 거고요. 그쵸? 이건 일방적으로 드리는 거니까 영어로는 도네이션이라고 하죠. 도네이션. 네. 이쯤에서 1년에 얼마씩 이거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만 넘어가겠습니다. 저도 연말에 조금 늘려야겠다는 생각도 하고요. 자, 원탁의 기자들 김치형 경제전문기자,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손석우 경제평론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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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고 그 기간 중에 미중 정상회담도 열렸습니다. 거의 4시간 넘게 만났다 하더라고요. 우선은 좀 어떤 내용들이 오갔는지 좀 몇 가지 좀 정리 좀 해주실까요? 네. 제가 손석우 평론가. 정리를 할까요? 네. 일단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그러니까 분위기를 보면 분명히 이제 그동안 오해하고 갈등했던 부분에 있어서 대화 재개 물꼬를 다시 열었다는 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핵심 쟁점에 있어서는 여전히 풀지 못한 숙제가 남아 있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합의사항
혹은 진전사항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낸시 팔로시 전 하원 의장이 대만을 전격 방문하면서 중국의 반발로 끊어졌던 군사 채널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제 복원하기를 했고요. 또 이거는 좀 뭐 마약에 관한 문제인데 펜타닐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지 않습니까? 네. 펜타닐을 단속하는데 중국과 협조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합의를 했고요. 뭐 가장 민감한 문제인 대만 문제 같은 경우는 합의 사항은 없었지만 지금 현 상태를 유지하자라는데 미국, 중국 양국 정상이 말하는 이제 뉘앙스나 그런 걸로 봐서는 암묵적인 동의를 했다라는 데에서 진전이 있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뭐 기타 다른 사항 뭐 AI에 관한 뭐 안전적인 사용 이런 것들에 대한 협의를 하자 이런 것들도 합의를 봤는데 역시 이제 좁히지 못한 과제는 경제 분야에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지금 중국이 계속해서 항의하는 부분, 미국의 대중국 수출 통제 관련 혹은 고율 관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진핑 주석도 그렇고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고 기존의 입장과 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어떤 중국의 기업들의 정당한 이익을 훼손하는 그런 조치들에 반대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가 안보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의 수출 통제 같은 경제 조치는 앞으로도 시행하겠다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으로도 뭐 통신 라인을 다시 복원을 하고 사회적 문제 뭐 마약 같은 것도 합의를 하고 했는데 경제는 안 된다. 확실히 선을 그은 거네요. 이게 일단은 4시간 얘기했다는 거는 전반적인 얘기 다 했다는 걸로 보이고요. 네. 뭐 일부 이슈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합의점을 찾았다고는 하는데 큰 그림에서는 큰 변화는 없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국과 미국의 패권 전 세계에 대한 강력한 두 국가의 패권 싸움은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데 그나마 가장 민감했던 군사 협력과 관련된 정보 채널의 복원 이 부분은 전 세계 여러 가지 지금 국지적인 도발이 일어나고 군사적인 분쟁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조금 평화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험성을 좀 줄였다는 부분에서는 뭐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나머지의 부분은 그냥 서로 약간 내가 이만큼 양보할 테니까 큰 거 내놔라고 얘기하다가 그냥 마무리된 게 아닌가 싶거든요. 네. 특히 이제 기술적인 부분인데 이제 저희가 경제라고 퉁을 치고는 있지만, 그러니까 중국으로 가는 첨단 기술을 미국이 전부 막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변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계속해서 우리가 미국의 패권의 지위를 도발할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을 열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미국은 WTO 체제 이후에 중국의 첨단 기술을 제공한 것들이 지금의 중국을 키워놓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첨단 기술에 있어서 중국하고 협력할 의사가 없습니다를 또 한 번 이번에 표명한 거여서 부분적으로는 의미는 있지만 큰 틀에서는 아주 큰 진전으로 보긴 좀 힘들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권소영 기자. 사실은 여기서 뭔가를 얻어내고 이러고자 하는 의지가 그러니까 기대가 사실 없었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지금 양국 간의 관계를 보면 이 201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미국과 중국 굉장히 우호적이었거든요. 그게 이 2017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면서 이제 그때 미국 우선주의 앞세우고 이러면서 중국과 미국 관계가 급속히 냉각이 네. 됐는데 지금 이게 양측의 니즈가 맞아서 성사가 된 약간의 쇼잉 같은 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그러니까 그 바이든 정부 들어서 중국에 대한 견제 제재 여전했는데 지금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는 내년 대선 앞두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정전이 걷고 있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런 데 좀 깊숙이 개입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외교적으로 이 두 개의 큰 전쟁에 조금 전선을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이제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도전인 건데 이런 상황에서 내년 대선 앞두고 여론조사에서 지금 지지율에서 트럼프한테 밀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약간 국면 전환이 좀 필요했던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중국과는 잠재적인 갈등을 좀 겪고 싶진 않아라는 이제 좀 이런 걸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고 시진핑 주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헝다 사태라든가 뭐 비구이 위안 이런 것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리스크가 엄청나게 커졌잖아요. 이 부동산 시장이 중국의 경제, 그러니까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데 이렇게 약간 디폴트 같은 것들이 생기면서 경기 침체 조짐이 나오고 있고 또 청년 실업률이 오르고 있고 이게 사실 201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매년 한 10% 이상씩 됐었는데 뭐 올해 그나마 그래도 반등할 조짐이 보인다 그래서 5%고 내년 가면 아마 4%대로 내려앉을 거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미국의 대중 규제 때문에 중국 경제가 타격을 입었으니까 사실 미국
에 대한 이제 중국의 수출액 보면 올 들어 10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로 한 15% 정도 줄었거든요. 이게 이제 바이든 정부의 이런 제재 이런 것들이 많이 영향을 미친 거고 또 3분기 중국의 외국인 직접 투자 보면 118억 달러 적자였어요. 이게 중국에서 이렇게 직접 투자가 적자인 게 이번이 처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시 주석의 사실 권력의 원천을 보면 그동안에 강력한 이 경제 성장이었는데 이런 경제 성장률이 좀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진핑도 뭔가 약간 쇼잉,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 내가 이런 것들을 좀 어필하고 올게 이런 쇼잉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사실 양국의 정상회담이라는 게 어디서 열리고 어떤 모습을 연출되고 어떤 동선으로 가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시그널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에이펙이라는 거는 21개 회원국이 모여서 다자회의를 하는 건데 여기 샌프란시스코에서 한 40km 떨어진 뭐 우드사이드의 파이롤리 에스테이트라는 곳에서 별도로 만났거든요. 이게 네. 그 약식은 아니고 별도로 21개국 회원국 중에서도 우리는 중국을 특별 대접하는 거야라는 거를 이제 미국에서 시그널을 준 거고 이 정상회담 끝난 다음에 중국의 이 매체들도 평가를 미국을 굉장히 특별하게 대접하는 것 같았다라는 평가를 내린 걸로 봐서는 저는 뭐 좀 쇼잉이 강했다는 생각이 좀 들고 사실 이런 정상회담이 끝나면 공동 성명을 하거나 공동 선언을 하거나 양국 정상이 이제 같이 서서 공동 기자회견 하는데 이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바이든이 나중에 단독으로 기자회견 했는데 거기서 또 딕테이터 이런 표현이 나왔잖아요. 독재자라고. 시진핑을 딕테이터로 부를 거냐? 뭐 그래 맞다고 생각한다. 뭐 직접 독재자입니다라고 한 건 아닌데 아니죠. 기자의 질문에 여전히 독재자로 생각하느냐 하니까 뭐 안 그렇죠. 그러냐? 예, 네.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그런 했던 것 거죠. 때문에라도 저는 이게 약간 보여주기가 좀 컸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바이든 대통령도 1년 뒤에 이제 대선이 있는 상황이고 시진핑 주석도 중국 경기가 너무 안 좋은 상황이고 그래서 서로가 뭔가 좀 풀어야 하는 숙제들은 있었는데 저는 기대를 한켠에서는 좀 했던 거는 예. 경제 분야에 있어서 물론 이제 패권 경쟁이라는 숙명적 과제를 양국이 다 안고 있기는 한데 그 이번 정상회담 이루어지기 전에 이제 많은 고위급 인사들이 중국도 방문했고 막판에 이르러서는 또 많은 인사들이 또 미국을 방문해서 의제 조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종 조율하는 과정에서 저는 허리펑 부총리가 이제 왕이 외교부장이랑 같이 미국을 방문해서 경제부총리죠. 옐런 장관을 만났잖아요. 네. 허리펑 부총리가 이제 중국의 경제 담당 부총리란 말이죠. 네. 재정은 물론 금융 분야까지 지금 총괄하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제닛 옐런 장관과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어떤 의제를 조율했을까. 그러면 미국도 안고 있는 문제는 예를 들어서 연방정부의 부채 문제 이런 것들을 완화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국채 발행을 늘리고 있는데 기존의 국채 발행의 큰 손이었던 큰 바이어였던 중국이 지금은 이제 계속 매도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바꿔달라, 다시 국채를 좀 사달라라고 요구를 하지 않았을까. 대신 뭐 예를 들면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매겨졌던 고율 관세 같은 것들을 좀 완화시켜 줄게. 뭐 이런 식의 카드를 서로 주고받지 않았을까라고 봤던 게 시장의 기대였고 네. 그러면 우리가 뭐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전격적인 합의나 진전이 있을지도 몰라 뭐 이런 기대를 하긴 했었는데 일단 지금 표면적으로 드러난 거는 없죠. 그래서 여전히 간극이 멀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됐습니다. 이게 사실 중국하고 김치영이죠. 미국의 관계가 이제 복원될 것이냐의 문제 근본적으로는 그건데 네.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복원이 힘들다라고 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경제 문제도 결국에는 상황에 따라서 실리를 위해서 몇 개를 주고받을 수는 있지만 과거의 미국과 중국의 관계로 가기는 힘들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그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100년간의 어떤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워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중국이 2049년이 중국 건국 100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전 세계 패권의 1위 국가로 가겠다는 내부적인 프로젝트가 있고 그걸 위해서 처음에 시장을 열 때 미국에게 마치 모든 걸 줄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어느 정도 단계 2008년 금융위기가 넘어서면서 미국이 금융시장이 흔들리는 걸 보고 자 이제 우리의 시대가 왔다. 그때서부터 중국이 발톱을 드러냈다라고 평가를 하거든요. 그때서부터 이제 미국이 중국은 견제에 대한 세력이구나를 완전히 그 인식하고 난 다음부터는 정책이 바뀌어서 아까 사실 트럼프 대통령 시기에 본격적으로 이제 외부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지만 이미 오바마 정부 시절부터 피벗 투 아시아라 그래서 아시아를 벗어난다는 외교 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서부터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견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옛날 관계로 돌아가기 힘들다라는 비관론도 상당히 큽니다. 이게 사실 중국이 아니더라도 미국에게는
그 대상이 G2의 패권을 위협하는 대상이 기존의 우방이었다 하더라도 아마 경제적으로는 또 엄청나게 이렇게 경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 알려드릴 게 있는데요. 풍랑 경보가 발효된 게 있네요. 오늘 오전 9시를 기해서 제주도 남동쪽 안쪽 먼바다 그리고 제주도 남쪽 바깥 먼바다 그리고 제주도 남서쪽 안쪽 먼바다 이게 좀 어렵기는 한데요. 예. 하여튼간 제주도 주변 바다 지역에 풍랑 경보, 풍랑 경보가 발효돼 있다라는 겁니다. 이 지역에 계시는 분들 각별히 또 안전에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 많이 추워지고 바람도 많이 불고 제주도 쪽에는 풍랑 경보도 발효돼 있고요. 조금 전에 1489님이 오늘 눈 내린다고 하는데 수도권에 오늘 첫눈 올 수도 있다고 예보는 돼 있더라고요. 한켠에서는 이제 첫눈의 아름다움도 볼 수 있지만 한켠에서 또 안전관리도 또 유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미국의 그 대기업 CEO들하고 같이 식사를 또 했다고 합니다. 만찬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도 좀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 나왔을까요? 시진핑 입장에서는 지금 아까 저희 말씀 주셨지만 뭐 이렇게 외국인 직접 투자도 급감하고 미국 중국 자국 내의 경제상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의 적극적 투자가 다시 한번 살아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절실한 상황이죠. 절실한 상황이죠. 그래서 시진핑이 이제 하는 그런 발언 속에서도 계속해서 미국 기업들에 대해 아주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그런 말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존 그 중국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사항들은 일단은 미국과의 이런 패권 경쟁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여러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 외국 기업들에 대한 차별이라든지 혹은 중국 내에서 뭐 특허 보호가 되지 않는 것, 기술 탈취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존 그 서방 기업들이 갖고 있는 우려점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이제 얘기도 많이 나왔고 특히 이번에 이제 미국 기업인들을 만나면서도 뭐 사실 그 테이블 값도 뭐 근처에 앉는 게 5천만 원을 넘었다라고 하죠. 13억 중국 인구를 갖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 기업들이 어떻게 중국 아무리 미국 정부 간 갈등이 있어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주요 인사들도 다 참석을 했잖아요. 그래서 뭐 일론 머스크라든지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라든지 다 만찬에 참석해서 시진핑과 한 번 더 얘기 나누려고 노력들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겠고요. 앞서 이제 제가 좀 말이 좀 헛갈렸는데 시진핑 입장에서도 미국 기업들의 적극적 투자가 필요한 거는 중국 내의 경제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것 그리고 예전에 두 자릿수의 성장률을 다시 구가할 수는 없겠지만 내년에도 성장률이 떨어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인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부분 경제 성과거든요. 이런 것들이 더 이번 기회에 에이펙 정상회담에 참석해서 기업인들을 만났을 때 중국이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어떤 대외적인 메시지를 표방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게 사실 헤드 테이블에 누가 앉았나가 되게 관심이었잖아요. 그 헤드 테이블 가격이 뭐 4만 달러 뭐 이래서 헤드 좀 테이블이라고 하면 이제 시 주석이 앉아 있는 그 이제 메인 테이블인 거죠. 근데 여기는 헤드 테이블에 앉아 있던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보도된 걸 보니까 중국 쪽과 이 미국 재계의 쪽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맞았던 사람들이 앉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팀쿡 애플 CEO라든가 뭐 스탠딜 보잉 CEO 이런 사람들이 이제 중국에서 소비재를 팔고 뭐 항공기를 이제 공급하고 이런 쪽이니까 중국 이제 시 주석이 뭔가 규제, 허가 이런 것들에 되게 약간 민감한 것들이고 또 한편으로는 금융계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앉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블랙록 창업주였던 스티븐 슈워츠먼도 그렇고 블랙록 회장이죠. 레리 핑크도 그 자리에 앉았고 그 헤지펀드인데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라는 곳에 이제 레이 달리오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이분도 앉았고 이런 분들은 사실 금융 쪽인 건데 지금 뭐 중국, 그러니까 시진핑 이후로 뭔가 중국에서 이제 자금 빠져나오는 차이나런 현상이 일어났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보면 이런 차이나런들을 조금 자제하고 중국에 좀 투자를 해달라. 자본이든 직접 투자든 약간 이런 것들을 요청하는 자리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러니까 미국 거물급 재계 인사들은 뭐 중국의 이런 규제, 허가 이런 것들을 약간 좀 어필하고 한쪽 이제 중국 쪽에서는 투자를 좀 유치하는 이런 공통의 이제 주제가 좀 맞아 떨어져서 헤드 테이블이 구성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중국 쪽 투자에 관심이 있는 그런 금융인들까지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해석이 조금 반대인데요. 예. 중국의 이중적인 행보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하고 만나서는 우리가 미국하고 이렇게 협력할 의사가 있고 뭐 이렇게 좀 도와주세요라는 약간 시진핑이 낮은 자세를 좀 보여줬다 그러면 이번 기업인들 만날 때는 테이블 좌석을 판 거잖아요.
이거 돈 주고 판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거나 경제계 뭐 하려면 미팅에서 이렇게 테이블 좌석을 파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그 참석비를 받고 테이블별로 자리 비용을 따로 받은 거 뭐 최대한 5천만 원 막 이랬다고 네. 하는데 우리 돈으로. 근데 이거는 이제 중간에서 조율한 뭐라 해야 될까 좀 단체들 있죠. 대행사? 네. 미국 뭐 이런 데가 관계 하는 전국 거죠? 뭐 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행사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물론 그 단체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국가의 정상이 참석하는 행사고 이 행사가 이렇게 어떤 가격이 매겨져서 팔린다는 건 경쟁이 그만큼 심하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결국에는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고 상대적으로 미국에서 보낼 수 있는 메시지는 자 봐라. 미국의 기업인들은 중국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싶어 난리거든. 이렇게 기회가 많은 중국하고 미국이 관계를 계속해서 경제 분야에서 갈등을 일으킨다면 이건 문제가 될 수 있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이벤트적인 행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중적인 행보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경제 규제를 하면 할수록 미국도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굉장히 이름 있는 CEO들이나 경제계 인사들하고 미팅마저도 약간 이렇게 돈을 받고 파는 행위, 경쟁이 심하다는 걸 보여주려는 상징적인 모습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만남 중에 하나가 팀 쿡 애플 CEO가 윤석열 대통령을 먼저 만나자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만났고요. 좀 의미 있는 대화가 있었을까요, 여기서도? 전 의미 있던 게 이제 팀쿡 그 CEO의 아버지가 한국 전쟁 참전 용사였다라는 거를 그렇게 유명한 CEO인데 왜 우리나라에 이게 알려지지 않았을까? 그러게요. 이번에 다들 처음 네. 알려졌다고 하죠. 굉장히 놀랬고 사실 이제 그 애플이 만들어내는 아이폰을 비롯해서 주요 제품들에 들어가는 부품, 뭐 대표 디스플레이 같은 건데 그렇죠. 디스플레이, 배터리, 뭐 카메라 등등. 우리 한국 기업들이 납품을 해주잖아요. 네. 그 최고 사양 그 라인업에서 말이죠. 이런 것들을 보면 애플이 구매하는 부품의 30%를 지금 한국 기업들이 공급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 미국 그 애플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일 수밖에 없고 그렇죠. 이런 에이펙 정상회담에 마침 윤석열 대통령이 왔으니 안 만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품 기업 간 공급망 협력 체계를 견고히 하는 자리로 삼았다라고 봐야 되고 또 이미지 관리도 해야 되고요. 뭐 애플의 한국 내 이미지 관리도 해야 되고요. 뭐 이제 저희가 팀쿡만 얘기하지만 뭐 미국에서 빅3 자동차 업체 중 하나인 제너럴 모터스 실파남인 수석 부회장도 윤 대통령과 만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의 생산량 확대하겠다. 이런 식의 협조 관계, 협조 의지를 내비쳤다라고 내비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보면 기업인들과의 만남 자리가 오히려 더 성과가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장 뭐 얼마를 어떻게 투자하겠다 구체적인 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정상들의 만남 그리고 정상과 CEO들의 만남 자체가 어떤 상징적이기도 하고 물꼬를 트는 거기도 하니까요. 에이펙 정상회의도 이제 폐막 수순으로 가고 있는데 글쎄요 좀 이번 정상회의들을 쭉 보면서 좀 느끼신 것들이 있다면 좀 정리를 좀 해볼까요? 정상회담도 마찬가지고요. 워낙 이제 국제관계가 지금 복잡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두 군데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네. 혹시나 다른 데에서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터지면 이게 큰 문제가 될 것이다라는 거를 전 세계 각국이 다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도 군사 채널을 이제 복원을 하고 흔히 굉장히 민감해져 있는 대만 주변의 해협들의 문제 그곳이 전 세계 무역 물동량의 한 40% 이상을 차지하는 해협이거든요. 뭐 유가 뭐 원유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해산물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그 길이 막힌다라고 하면 일본이나 대한민국도 굉장히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아무리 우리가 경제로 갈등을 하더라도 그렇게까지는 가지 말아야 된다라는 게 정상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인식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각국 경제가 어떻게 경제를 살리느냐에 있어서 대통령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구나. 시진핑도 결국엔 미국에서 기업인들을 만났고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도 어쨌든 미국에서 주요 기업인들을 만나면서 비즈니스 행보를 보이고 있으니까 이거는 전 세계가 똑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청취자 의견 좀 보고 그리고 경제 상식 퀴즈도 하나 내드리고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우선은 퀴즈부터 내드려야겠네요. 그 연말이 다가올수록 사회 각 분야에서 이것을 많이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많이 할수록 그 사랑의 온도계라는 것도 올라가게끔 이렇게 시각적인 장치도 해놓는데요. 그런데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
항상 이것도 줄어든다라고 합니다. 특히 고액 이것이 줄어들어서 좀 어려우신 분들이 큰 도움을 좀 받기가 조금 더 어려워지지 않나라는 걱정도 드는데요. 대가 없이 돈이나 물건 등을 주는 행위, 이걸 두 글자로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7742님은 저는 7년 동안 정기적으로 매월 실천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연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7742님 멋지십니다. 그리고 0721님은 저희는 안 쓰는 깨끗한 물품은 아름다운 가게에 기부하니까 소득공제도 해주더라고요. 오, 좋은 정보도 고맙습니다. 3646님은 헌혈을 200회 넘게 했고 4년 후에는 목표한 300회 달성할 수 있도록 항상 건강 챙겨서 좋은 이 나눔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와, 멋지십니다. 또 건강도 이렇게 잘 챙기시고요. 그리고 윤승원님은 저희 아들이 다니는 태권도 학원에서 12월 연말에 항상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라면을 땡땡합니다. 이렇게 또 정답도 보내주셨네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참 많습니다. 단체도 많고요. 함께 같이 좀 참여해 보실까요? 자, 여러분의 의견 또 정답 많이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되는 샵 9730 문자 메시지나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원탁의 기자들 여러분 혹시 게임 좋아하십니까? 전혀. 잘 안 하세요? 모바일 게임 정도 하는 모바일 거지만 게임. 예. 대학생 때 스타크래프트를 살짝 해본 거 외에는 사실 직장 생활하면서 그렇게 깊이 있게 하지는 않습니다. 애니팡 정도 했죠. 애니팡. 애니팡 정말 추억의 옛날. 근데 저희가 얼마 전에도 항저우 아시안 게임 이야기하면서 e스포츠 그러니까 게임 이게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돼서 이것도 되게 화제가 돼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부산에서 지스타 2023이 개막이 되고 굵직한 행사들이 최근에 잇따라 열리더라고요. 네. 올해 지스타가 의미가 있는 게 규모 면에서 역대 최대잖아요. 이게 게임 전시회, 게임 쇼 같은 거죠. 게임 박람회. 쇼죠. 예, 약간 박람회. 이제 박람회 단순 박람회라고 볼 수는 없고 굉장히 체험 컨텐츠나 참여하는 그런 부대 행사들이 많아가지고 일종의 축제? 거의 축제. 네,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축제처럼 거의 이제 여겨지는 그런. 부산으로 성지순례 가시는 분들 나오죠 이제. 그렇죠. 네. 이게 지스타 여행 상품도 있습니다. 네. 그만큼 뭐 이제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고 인기가 있는 행사인데 올해 42개국 1,037개사가 참여를 했고 부스 규모도 3,300개 부스가 넘어서요. 역대 최대 규모의 성과를 냈고요. 이게 형태 그 규모 면에서 미국 그 독일의 게임스컴, 미국 E3, 일본의 도쿄 게임쇼 이걸 이제 3대 게임쇼로 보는데 규모 면에서 일본을 지금 앞질렀어요. 그래서 올해 상당히 이제 행사 준비하는 뭐 관계자들도 그렇고 이제 지스타도 세계 3대 게임쇼 안에 들어갈 위상을 갖췄다. 뭐 이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관람객이 올해 20만 명을 처음으로 넘을 것 같다. 이런 전망 나오고 있고요. 제가 오면서 사실 이제 유튜브로 현장 영상들을 좀 이렇게 쭉 봤어요. 네. 저도 게임에 그렇게 친하지는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얼마나 열기가 뜨거운가 봤더니 우리나라에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시장이 정말 커요.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심인 분들이 많다라고 느껴지는 게 정말 그 인기 좋아하는 게임 신작 출시 이런 부스 앞에 가면은 그 문 열자마자 달려가는 오픈런 뭐 수십 명이 한꺼번에 달려가서 먼저 해보겠다고 하는 이런 열기도 굉장히 좋았고 뭐 이제 곳곳에 그 게임 속 나오는 캐릭터들로 분장한 코스프레이어들도 상당히 많아요. 이게 그러니까 같이 사진도 찍고 이야기도 나누고 굉장히 즐기는 모습들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 저는 또 게임의 진심이라고 느껴졌던 게 개발자에 대한 팬심도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게 사실 좀 몰랐었는데 유명 개발자 그러니까 히트한 게임을 개발한 개발자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이 뭐 연설을 하거나 토론에 참여했을 때 가서 같이 듣고 질문도 하고 뭐 개발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도 나누고 이런 하나의 문화처럼 이런 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스타의 저력이 이런 데서 나오는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게이머
프로 게이머들에게만 팬이 있는 게 아니라 네. 게임을 잘 만드는 사람에게도 팬이 있는 거고 개발자에도 관심. 그 개발자들이 나와서 연설을 하고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은 또 거기에 또 막 집중하고 열광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제 그 게임도 e스포츠라고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스포츠로 보면 뭐 야구단의 코치라든지 감독들도 주목을 받는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발자는 더 원천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근데 이렇게 그 게임 쇼라든지 게임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이유는 뭐 물론 게임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키울 만한 산업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물론 개발 회사들이나 게임을 지금 잘하고 있는 회사들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결국에는 인력을 통해서 IT 분야에서 경쟁력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게임 산업이 발전하면 그와 관련돼서 컴퓨터 기능이라든지 파워도 같이 개발이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래픽이라든지 아니면 요즘 얘기하는 AI 반도체라든지 주변 산업으로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반 기술하고 인재 풀하고를 잘 활용을 하면 굉장히 좋은 산업으로 키울 수 있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 게임 산업 자체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고요. 우리가 자동차 쇼에 사람들 굉장히 그 모터쇼 전 세계 모터쇼인 것처럼 지금 이 지스타도 아까 손석구 평론가가 얘기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제 3대 뭐 4대 게임 쇼에 들어갈 수 있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앞으로도 굉장히 유망한 산업 그리고 유망한 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한 20년 네. 전에 E3를 한번 갔다 와봤거든요. 근데 그 E3 가서 되게 부러웠던 게 E3가 뭐예요? 그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미국 굉장히 게임쇼. 미국 네. 그 3대 게임쇼 중에 하나예요. 저희는 당연 부산 행사만 알고 있는데 라스베이거스를 다녀오셨군요. 근데 네. 그때 이제 게임 출입이어서 갔다 왔었는데 너무 부러운 게 거기서 그냥 거기가 신작 발표 장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신작 발표하길 기다리고 있고 그 신작 발표 앞두고 주가가 오르고 오늘도 사실 우리나라에서 지스타 효과가 좀 이제 게임주에 일부 반영이 됐었잖아요. 네. 근데 부산시에서 이런 큰 국제 행사가 열린다는 것도 약간 뿌듯하기도 하고 찾아보니까 이 지스타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한 3천억 원 이상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부산시의 지역 발전 이런 거에도 이제 영향을 미치고 이럴 텐데 제가 이제 최근에 STO가 우리나라 최근에 이제 토큰 증권 발행 시장이 좀 열리기 시작하면서 이거와 관련된 서밋을 하나 준비를 해서 했었는데 그때 이제 해외 연사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STO가 한국에서 잘 될 것 같은 이유로 가장 먼저 꼽는 게 여기에 IT 기반 인프라 그리고 인재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 게임 시장도 보면 우리나라의 이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 거기에 그 아주 사양 좋은 PC를 갖추고 있는 PC방 이게 한몫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게임 시장이 사실 한국에서 이렇게 꼽힐 수 있는 굉장히 이제 인프라가 좋은 나라인 거고 이게 작년 그러니까 2021년 기준으로 문화 콘텐츠 수출액 중에 게임이 차지하는 비중이 70% 정도 되거든요. 이게 우리가 잘 키우면 반도체 이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문화 그러니까 산업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종진님이 적당한 게임은 두뇌 개발이라고 얘기해 네. 주셨는데 맞습니다. 이게 중독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이 게임도 그냥 멍하니 그 뇌가 거의 멈추듯이 그냥 무조건적인 반사로 하는 게임도 있는 반면에 전략을 세우고 머리를 쓰고 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그래서 더더욱이 산업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또 하나가 거의 월드컵 결승에 맞먹는 게 지금 고척에서 열린다면서요. 롤드컵. 롤드컵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을 네. 이제 토너먼트 형식으로 이제 각 팀이 붙어서 이제 그 스포츠 대회처럼 이제 치르는 건데 네. 이게 해마다 그 계속해서 이 접속자 수라든지 직접 관람하는 그 관람객 수가 계속해서 신기록을 세울 정도로 굉장한 인기를 얻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이 월드 챔피언이라고 부른대요. 여기 우승하면 예, 이런 칭호를 월드 붙일 챔피언. 정도로 네. 굉장히 위상을 갖춘 e스포츠 세계 최대 규모의 대회인데 올해 고척 스카이돔에서 결승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열리잖아요. 올해는 네. 10분 만에 티켓이 다 매진 동났고 여기를 그 고척 중계 스카이돔 전 좌석이 전자석이 예. 중계하는 영화관들의 티켓도 다 매진됐고요. 이걸 영화관에서 중계한다고요? 네, 이거를 생중계하죠. 그리고 이걸 축하하기, 그러니까 응원하기 위해서 광화문 광장에서 지금 거리 응원도 예정이 돼 있대요. 이 추운데 네, 이 추운데. 진짜 축구 월드컵처럼 거리 응원을 한다. 네, 특히 이제 올해 결승에는 우리 한국 팀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뭐 지난 아시안 게임 때도 화제가 됐던 인물 페이커 이상혁이 소속된 한국의 T1이라는 팀이 이제 중국의 그 팀과 이제 결승에서 맞붙게 되니까 거의 다 우리나라에서 열리잖아요. 네.
페이커 이상혁 씨라는 아주 핫한 스타가 이제 또 결승에 참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사실 티켓이 안 팔릴래 안 팔릴 수가 없겠죠. 이야. 그때 페이커 이상혁 씨가 이야기를 한 게 기존에 우리나라에서도 열렸었는데 그때는 결승에 못 올라가서 너무 아쉬웠다. 근데 한국에서 열리는데 드디어 우승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중국 팀하고 결승에서 붙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뭐 유럽, 미국, 중국 네로라 하는 그런 막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팀들이 붙는 거죠. 이게 이제 뭐 국적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이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 같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게임이 이제 그 정도의 위상을 갖는 세계적인 게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그 뒤에 붙어 있는 거죠. 아, 이거는 외산 게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리그 오브 레전드는 아마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중국이 대주주로 있는 미국의 게임 개발사에서 라이엇 게임즈. 예. 라이엇 라이엇 게임즈라는 게임즈. 회사가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자본으로 그 회사의 대주주가 되면 더 좋겠지만 네. 어쨌든 우리나라 게임 개발사들도 앞으로 이런 전세적으로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게임을 개발해낼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약간 지금 게임 산업이 우리는 기본적으로 모바일 게임하고 과거에 이제 아까 PC방 얘기하셨는데 PC 게임 위주로 게임 산업이 발전해 왔거든요. 근데 전 세계 게임 산업을 보면 미국이나 북미 뭐 이쪽은 이른바 콘솔 게임이라고 하는 게임기를 가지고 TV에 연결해서 했던 그렇죠. 이 게임기 이쪽 산업이 굉장히 시장이 큽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 게임 개발사들이 이 콘솔 시장으로 뭔가 영역을 넓혀가려고 하고 그 게임들을 새롭게 내놓고 테스트받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마저도 우리나라 게임 개발사들이 뭔가 족적을 좀 남기기 시작하면 전 세계 게임 시장에서 이제 PC 게임도 되고 모바일 게임도 잘하고 콘솔 시장까지 잘하는 하나의 또 기록을 남길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이제 뭐 주식 투자하시거나 게임사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요즘의 변수다. 그래서 해외 콘솔 게임 나간 게 얼마나 잘 팔리느냐 인기가 있느냐 이것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죠. 그렇죠. 게임 산업 이야기 나왔으니까 말인데 사실 우리나라 게임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뭐 올해 뭐 작년부터 굉장히 장시간 동안 안 좋은 흐름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요? 이게 제 기억으로는 52시간 근무제 시행이 되고 개발비 올라가고 개발자들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신작 출시가 지연되고 막 이러면서 좀 악순환에 빠져 있었는데 어떻게 좀 살아날 기미가 보일까요? 지금 뭐 이제 많은 전문가들은 단기간에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좀 부정적으로 보는 거는 여러 악재들이 겹쳐 있기 때문이죠. 이제 아까 이제 김치영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한국 게임사들이 이제 주로 많이 게임을 내놨던 게 온라인 게임, 모바일 게임 이쪽에 치우쳐져 있었는데 사실 콘솔 게임 분야의 시장이 더 커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그래서 너무 편중돼 있는 이런 그런 그 포트폴리오 자체가 한국 게임 산업 경쟁력의 한계다.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된 게 있고 최근에 이제 규제 차원에서 한국 게임사들을 먹여 살렸던 확률형 게임 아이템에 대한 규제가 이제 곧 시행됩니다. 최근에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회에선 법이 통과됐고요. 여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시행령까지 이제 발표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 기존의 한국 게임사들을 먹여 살렸던 주 수익원이었던 이 아이템에 대한 규제가 본격화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게임사 단기적으로는 매출이나 실적에 상당히 부정적으로 작용할 거다. 이런 전망들이 지금 팽배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게임주들의 주가가 회복되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확률로 아이템에 대한 규제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확률형 아이템이라는 건 쉬운 말로 뽑기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뭐 그 MMORPG라는 게임이 대표적인 건데 뭐 이렇게 돈을 주고 아이템 내가 더 캐릭터가 강해지기 위해서 돈을 주고 아이템을 구매를 하는데 아이템에 대한 그 성능이나 이런 걸 몰라요. 열어보기 전까지.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일종의 게임사들이 확률을 정해서 높이거나 낮추거나 하는 이제 조정을 하는데 논란도 있었죠. 이 확률 자체를 많이 팔기 위해서 조작을 한다라는 논란도 있었고 일부 게이머들이 여기에 대해서 뭐 반발해서 시비도 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법으로 규제하게 된 배경이 되기도 했었죠. 근데 이제 이게 2004년에 처음으로 그 확률 아이템에 대한 그게 나왔거든요. 그때 20년 넘게 한국 게임사들을 먹여 살렸던 주 수익원이에요. 이게 지금 규제를 받고 점차 시장이 위축이 되고 입지가 축소된다라고 하니까 게임주들의 주가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것도 장시간 이어오고 있는 이슈이고요. 좀 우리나라 게임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뭔가 좀 돌아설 수 있는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그런 좀 시기가 좀 왔으면 하는 또 바람도 가져봅니다. 원탁의 기자들 여기서 마무리해야겠네요. 김치형 경제전문기자,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손서구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건강을 품다 헬시허그에서 고함량 글루타치온 퍼펙트 75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LED 무드등 스탠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직업의 세계로 같이 한번 떠나보실까요? 지난번 코로나 격리 때 집에 대한, 인테리어에 대한 의미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머물면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역할도 함께하는, 또 그러면서 인테리어에 관심을 갖는 분들도 더 많아졌고요. 오늘 직업의 세계에서는 디자인부터 제작까지 모든 걸 담당하는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만나보시죠. 한경자벤조의 강홍민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테리어 시장 자체가 우리나라가 많이 큰가요? 어때요? 그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그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좀 많이 커졌는데, 이제 글로벌 컨설팅 기업인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 따르면요. 네. 2021년 기준으로 국내 홈 리모델링 그리고 홈 퍼니싱 시장을 합산한 규모가 연 38조 원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뭐 이제는 좀 뭐 생소하지만 말씀하셨듯이 이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제 홈스쿨이나 뭐 재택근무가 좀 늘어나다 보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 집을 좀 꾸미고 싶은 욕구가 좀 생겼기 때문으로 좀 보이는데, 그 이후로 이제 매년 7%씩 성장을 하고 있고, 전문가들은 2026년까지 시장 규모가 한 54조 원까지 달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21년 규모 38조 원, 26년이면 54조 원. 굉장히 큰 시장이네요. 굉장히 커지고 있죠. 네, 뭐 인테리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맞습니다. 단위가 커요. 그러면 인테리어 디자이너,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공간을 꾸미는 일인데, 제가 만난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굉장히 철학적으로 좀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보니까 이제 인간이 살아가면서 뭐 집이나 회사 이런 휴식 공간들, 굉장히 많은 공간들을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렇죠. 이 공간에 색깔을 입히는 직업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제 좀 구체적으로 나눠보면 이 인테리어 디자이너의 역할이 크게 기획 그리고 디자인, 시공으로 좀 나눌 수가 있는데, 기획은 쉽게 말해서 이 공간을 어떤 컨셉으로 이 꾸밀지를 정하는 건데, 보통 이제 의뢰가 들어왔을 때 디자이너가 제안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에는 워낙 관심들이 높아지셔서 이 고객들이 이런 풍으로 해달라 요청을 하는 경우도 많은 편이고요. 네. 근데 이 기획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예산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맞춰서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 예산에 따라서 뭐 컨셉도 달라지고 퀄리티도 좀 달라진다고 보면 되고요. 이 기획안이 통과가 되면 좀 더 구체적인 디자인 도안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이제 디자인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디자인이 통과가 되면 시공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현장 시공에서는 뭐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돌발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진행할 때마다 고객과 소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디자인도 그렇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그렇고, 예전에 저는 한번 저희 집 인테리어를 알아볼 때 네. 그냥 기본적으로 평당 100만 원 생각하셔야 돼요. 막 이런 식으로 답변이 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 더 올라가기도 하죠. 비용들이. 어느 정도 선을 생각하면 일단 좋을까요? 사실 이게 아까 예산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평당 100만 원이라고 기준을 잡았을 때 시공을 하고 디자인을 하다 보면 또 금액이 올라가기 마련이거든요. 특히 요즘에는 원자재 값도 많이 오르고 인건비도 올라서 더 높아졌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트렌드는 이 기획, 디자인, 시공 단계로 나눠서 말씀드렸지만, 이 요즘에는 기획에
따로 계약을 기획만 계약을 하기도 한답니다. 아, 그러니까 막 이렇게 청사진 그리듯이 그 안에 어떻게 이렇게 꾸며 보시죠라고 디자인을 해줄 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인테리어 디자이너의 아이디어를 사는 건데 보통 이게 뭐 공간마다 차이는 좀 있겠지만 뭐 2, 3천만 원대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디자인에 또 비용이 또 따로 들게 되고 그리고 또 시공에서 이것 좀 추가해 주세요. 저것도 좀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면 비용이 더 추가되고 이제 수억 원대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야, 그러니까 그 디자인에만 2, 3천만 원이 들기도 하고요. 또 거기에서 뭐 기획 단계. 기획만요. 네. 장난 아니네요. 그래서 어떤 자재를 쓰느냐에 따라서 또 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사실 한도 끝도 없죠. 인테리어 비용은. 네. 그래서 욕심을 내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강 기자님이 만난 인테리어 디자이너 본인이 생각하는 이 직업의 특징이나 장단점은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우선 이제 장점을 좀 들어봤는데 이 인테리어 리모델링이 굉장히 많은 시간과 돈이 들어가는 작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시공이 끝났을 때 이 고객과 이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공간을 둘러보면서 어떤 부분이 좀 미흡했고 만족스러운지 이렇게 둘러봤을 때 이 고객과 디자이너가 생각했던 것만큼 나오면 굉장히 짜릿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의 얘기로는 종종 이제 마무리된 현장에서 고객이랑 같이 부둥켜 안고 울기도 한대요. 예? 너무 만족스러워서. 그래서 그때의 경험은 뭐 경험해보지 않은 분들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짜릿하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인테리어 리모델링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객들이 저희가 좀 궁금하잖아요. 이건 혹시 비용이 어떻게 돼요? 이건 또 어떻게 좀 뭐 시공이 되는 겁니까?라고 물어보면 이 디자이너들은 그 소재의 뭐 장단점부터 예산 범위까지 척척 이제 읊어주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분야 자팍다식한 분야들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업을 처음 하는 분들은 공부해야 될 분야들이 굉장히 많아서 스트레스가 좀 많은 직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하. 손댈 곳도 많고 사람들이 보는 곳도 많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인테리어 비용을 줄이려고 한 3년 전에 이사할 때 전등, 뭐 스위치, 문고리 이런 거 제가 다 했거든요. 한 푼이라도 아껴보겠다. 근데 네. 진짜 힘듭니다. 진짜 힘들고 비용은 좀 줄었습니까? 많이 줄었죠. 많이 줄었죠. 근데 이제 퇴근하고 하루에 몇 시간씩 그 일하고 이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네, 요즘에는 그래서, 셀프로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또 필요한 거기도 하고요. 만약에 인테리어를 맡겨놨는데 이거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불만들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불만들이 AS 해달라 막 이렇게. 그렇죠. 이제 클레임이 좀 특히나 많은 직업이기도 한데 이 기획이나 디자인 단계에서는 그닥 그 고객과 얼굴 붉힐 일이 많지는 않은데 시공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고객들의 목소리가 그리고 짜증이 좀 많아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외관으로 봤을 때 이 공간이 그 뜯어보기 전까지 보여지지 않는 문제점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를테면 요즘에 그 음식물 처리기를 많이 설치들을 하는데 네네네. 이 배관을 뜯어보고 나서 보면 집 구조상 이 배관이 굉장히 좁은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그 경우에 이제 음식물 처리기를 설치를 했을 때는 음식물이 내려가다 막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디자이너들은 늘 뜯기 전에 이걸 설치를 할 경우 배관이 좁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좁으면 막힐 수가 있기 때문에 뜯어보고 나서 결정을 하자라고 늘 이렇게 공유를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미리미리 그러니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미리 계속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안 그러면 서로 또 피곤해지고 힘들어지고 싸우게 되고 실제로 그걸 또 시공을 하시는 분들의 실력, 그렇죠? 그분들의 실력도 되게 또 중요한 거고요. 취재한 그 디자이너 만났던 인테리어 디자이너는 그래서 일할 때 뭔가 원칙 같은 것도 세워놨다고요. 네, 일하면서 생긴 철학, 뭐 원칙이 있었는데 네. 이 지인과는 일을 하지 않는다. 아는 사람과는 일을 안 한다고요? 그렇죠. 보통 이제 인테리어 디자이너라고 하면 주변에서 요청들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집도 해줘, 막 이렇게. 네. 뭐 우리 아이 방이 있는데 요거 좀 이쁘게 좀 꾸며줘라는 이제 의뢰들을 좀 많이 받아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네네네.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 작업 자체가 워낙 뭐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많은 그 전문가들이 투입되고 그리고 비용도 만만치 않다 보니까
이 내 마음 같지가 않다라는 거죠. 하다 보면 실수가 나올 수 있고 그러면 이제 또 그 고객 지인 입장에서는 내가 또 부탁했는데 이렇게 또 좀 완벽하게 못해서 못내 또 불만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런 경우들을 좀 몇 차례 겪다 보니까 이제 지인의 부탁은 들어주면 안 되겠다라는 이런 기준을 세웠다고 하는데 제가 이분만 혹시 그러냐라고 물어봤더니 보통 업계 룰로 불문율로 이렇게 좀 진행이 된다고 하고요. 맞아요. 괜히 아는 사람하고 같이 했다가 맞습니다. 싫은 소리 듣고 혹시나 또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또 관심 있게 또 아니면은 제2의 직업으로 도전해 보려고 하는 분들 계실 것 같거든요. 네. 어떤 걸 좀 준비해 놓으면 좋을까요? 요즘에 뭐 40대 50대에서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도전하시는 분들이 꽤 많다고 하는데 네. 보통 이제 인테리어 학과나 뭐 실내 건축학을 전공하는 분들은 수월하게 업계에 진출하실 수 있고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이 실내 건축 기능사 그리고 기사 자격증이 있는데 이 자격증을 취득하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스튜디오처럼 창업을 할 경우에는 이 자격증이 필수고요. 그리고 가장 기본은 오토캐드 그리고 3D 프로그램을 다룰 줄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설계 프로그램 같은 거 혹시나 초봉이나 또 나중에 이분들의 성장 가능성 좀 어때요? 사실 이 업계의 특성상 이 초봉이 높지 않은 편이에요.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거의 기본급 정도로 낮은 수준이었는데 네. 그리고 이제 초반에 일을 배우게 되면 정시 출퇴근이 굉장히 어려운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좀 일찍 나가고 그리고 현장에 오래 남아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 직업인데 반면에 이 경력이 쌓이게 되면 타 직군보다 굉장히 그 연봉 상승 곡선이 높은 직군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이제 이 워라벨에 대해서도 물어봤는데 이 워라벨이 좀 다른 의미로 존재를 했었습니다. 보통은 이제 뭐 9 to 6로 하지만 한 달 정도 길게 일하고 그리고 한 2주 정도 쉴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는 직업이었습니다. 인테리어 디자이너의 세계 살펴봤습니다. 강홍민 기자와 함께했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1부 마무리하고 저희는 2부에서 돌아옵니다. 2부에서는 최근의 자동차 시장의 흐름을 좀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다시 뵙죠.